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해서 아까 그게 245조 1항이었거든요. 20년짜리 전문취득시효. 2항이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뭐라고 뭐 다 나와 있네. 어떻게 돼 있느냐?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소유자로 등기를 한 자가 10년이에요. 이번에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인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했다.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소유권을 취득한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를 한 자는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뭘 또 10년이나 점유를 해야지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무효 등기일 때 써먹는 조문이에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는 했어. 근데 어떤 사연에 의해서 이유에 의해서 무효 등기였던 거지. 잘못된 등기. 소유권 취득 못한 거예요. 못했어도 어쨌든 소유자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되면요. 보이죠? 그렇게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이 무효 등기를 가지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 10년이 지나면 소유자가 되죠. 이 무효 등기가 유효 등기로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실을 권리로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아까 점유취득시효하고 좀 차이점이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의 모습 세 가지였거든요.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 이렇게 자주 평온 공연 여기까지 요구됐는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두 가지가 아니죠. 선의 무과실 여기야.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해야 된다. 여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한번 어떤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이 건물을 지었어요. 소유권을 취득해서 자기 명의로 보조등기를 해놓았어. 공시해놓았지. 근데 우리 또 쓰레기 아들이 사고를 치네. 우리 쓰레기 아들이 아버지를 어떤 시설 같은 데 감금해버려. 이렇게 정신 병원도 아니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 한 번씩 나오죠.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그때 가둬가지고 이렇게 어디다 감금해놓고 증여받은 거 쓰레기를 시설하죠. 증여계약서를 위조해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등기를 이전합니다. 당연히 무효등기지. 정상적으로 증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등기예요. 소유권 취득 못한 건데 그래 놓고 아무 사정도 모르는 여자에게 팔아버리는 거죠. 저 집을. 팔아요. 여자는 이런 사정을 알까 모를까? 모르죠. 그래서 등기를 마쳐요. 사가지고 등기를 마치니까 선의무과실. 선의무과실이면 이 여자는 요 을의 등기를 믿었지, 거래할 때. 근데 우리 배웠네. 등기에는 믿었다고 보여주는 힘 뭐가 없다고?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무권리자로부터 사신 거야. 무권리자로부터 매매해가지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으니까 결국 공신력 없으니까 이 등기도 무효등기다. 소유권 취득 못한 거고. 얘도 소유자가 아니고 얘도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권 여전히 갑에게 있고. 그래서 갑이 저기 그 시설에서 탈출만 한다면 이 소유권을 주장해서 요 갑은 병명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병은 몰랐다고 하겠지만 우리 또 배웠는데 이런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때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말소당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저 아버지가 감금돼 가지고 지금 10년째 못 나오게 된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무튼 무효 등기를 가지고 소유자로 등기된 채로 10년 동안 여기서 살 가능성도 있어 없어요? 있죠. 10년을 점유해 버린 거지. 그러면 여기 요건에 통과가 돼요. 이 여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했지. 10년 점유했죠. 그 다음에 매수했으니까 어떻게 점유한 거죠? 소유사 자주 점유한 거고. 뭐 평화롭고 공연하겠지. 뭐 몰래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점유를 시작할 때 이런 사정을 전혀 몰랐거든. 선이 무과실이었거든. 요건이 다 충족이 된 거네. 그럼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이 새 소유권이 발생하는 거야.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얘가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이 갑은 더 이상 소유자일 수가 없죠.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 갑의 소유권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게 되고 따라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쪽에 일어난 피해는 이쪽으로 어떻게 알아서 해결하고 이런 게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법 제도의 평가를.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서 물건 거래할 때 약간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등기를 믿어도 등기가 무효등기면 나도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지. 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그런 무효등기를 믿고 거래했는데 그래가지고 몇 년을 점유하면요. 10년을 평화롭게 점유하면 다시 내가 믿은 대로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 부분을 약간 보완해주는 그런 기능도 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합니다. 특징은 요거예요. 요거.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거요. 이게 아까 점유취득시효에는 없었던 요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쟁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선의 무과실은 점유 개시시로 족한 거야. 점유를 시작할 때 선의 무과실이면 돼요. 점유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이 집을 사서 이 집에 이사 들어올 때 그때 이 여자가 이런 사정을 전혀 몰랐어. 그러면 되는 것이지 10년 내내 점유하는 기간 내내 선의 무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사 들어와서 점유를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한 1년 살았나? 1년 사는 중에 이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럼 1년이 지나고 출발은 선의 무과실이었지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로 바뀐 거죠? 이제 이거 내 거 아니네. 이거 잘못됐네. 라고 알게 된 거죠.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9년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마치면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선의 무과실은 점유 개시시로 족하다. 충분하다. 두 번째는 아까 나왔던 거. 점유의 태양은 네 가지가 추정되죠. 자주, 평온, 공연, 선의. 여기까지 추정되는데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되었을 때 무과실을 추정해 주는 조항은 없다. 그래서 무과실만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판사님 저 몰랐어.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몰랐다. 과실 없다라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된다? 점유자가 스스로.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도 한번 책을 살짝 한번 볼까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여기 있네요. 76페이지. 그림은 뭐 그 그림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림이고. 자, 여기 등기 쟁점. 이 등기는 어떤 등기라도 상관없다. 무효 등기라도 무방하다. 무효 등기라도 무방한 게 아니고 무효 등기일 때 써먹는 거지. 등기가 유효라면 내가 아예 소유자라는 건데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일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등기는 적법하고 유효한 등기일 필요가 없고 무효 등기라도 상관이 없다. 그다음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넘어가고. 그다음에 점유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10년을 점유해야 된다. 그리고 점유 취득시에서 없었던 요건 어떻게 점유해야 된다? 선의 무과실의 점유. 이게 선의 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족하고 10년 내내 유지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무과실 부분은 법적으로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스스로 자기의 무과실을 스스로 증명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 그렇고. 그럼 얘도 1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 또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뭐다? 원취득이고 이것도 10년 전으로 소급해서 소유자가 되는 소급표가 있다. 점유취득시효 구조가 똑같죠. 이 부분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무단 점유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무단 점유는 뭐 없이 뭐 하는 거죠?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다. 그런 을이 급기야 문서까지 위조를 해서 계약서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했으면 무효 등기이잖아요. 이건요. 자, 을은 소유자가 되었어 안 되었어? 이 상태로는 안 된 거죠. 그래 놓고 병에게 이 토지를 매도해서 병이 소유자로 등기까지 넘어갔어요. 권리자가 매매한 거다. 무권리자가 매매한 거다. 무권리자의 매매.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병이 을을 소유자로 믿었다. 믿었다는 건 등기를 믿었다는 거죠. 믿었는데 과실이 없다.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을 즉시로 취득할 수는 없다. OX O.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등기의 공신력이 없어서 등기 믿고 거래해서도 등기가 무효 등기면 매수인도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즉시란 말에 뭔가 의미심장한 게 담겨 있네. 즉시 취득할 수는 없지. 등기의 공신력이 없어서. 하지만 세월이 좀 있으면 취득할 수도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취득시효죠. 무슨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몇 년이면요? 10년. 자, 위에서 이 상황에서 병 앞으로 무효 등기가 된 이후에 무효 등기라도 상관없으니까 이후에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시작해서 10년 동안 점유를 해버린다면 병은 10년이 지나고 나면 소유권을 즉시 취득은 안 되지만 어떻게 취득?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시효 취득, 즉시 취득 서로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시효 취득할 수 있다. 맞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 취득시효를 등기부 취득시효. 그러니까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선의 무과실이 필요한데
과실 없이, 무과실이라는 소리죠. 무과실 자체가 선의를 전제로 한 거예요.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시를 그렇게 해야 된다. OX O. 그리고 10년 내내 무과실이어야 됩니까? 과실이 없어야 됩니까? 아니죠. 개시만 그렇게 하면 되죠. 그 중간에는 악의자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했다는 사실은 추정이 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서를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점유자가 스스로 이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된다.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취득시효는 이 정도 맛을 보고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사실행위를 보겠습니다. 자꾸 뭐가 튀어나와. 이상한 칠판이 망가져 있네요. 이거 다 이상하네. 자, 사실행위. 사실행위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있어요. 사실행위는 이런 것들 말을 해요. 무주물 선점, 이건 들어보셨잖아.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주인이 없는 물건을 찜하는 거, 누가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는 거, 땅 파다가 뭘 발견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해요. 근데 저런 것들은 선점을 하고 습득하고 발견하는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이긴 한데 그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아. 여러분들 무슨 낚시하는데 의사표시를 할 일이 있나? 청약을 하고 고기야 잡혀라 청약 이렇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법률행위라면 의사표시가 하나 들어있으면 단독행위,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있으면 계약, 떼거지로 되어 있으면 합동행위,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법률행위 분류 방식. 이건 그런 것들이 아니지. 뭐 낚시를 혼자 하면 단독행위고 둘이서 같이 하면 계약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 속에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사람의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아서 이런 행위들을 뭐라고 부른다? 사실행위라.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사실행위라고 해요. 13페이지 나오는 건데 뭐 됐고 저거는 다음에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이런 사실행위를 통해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조문은 252조부터요. 이건 몇 번 보셨는데 주인이 없는 물건은 귀속 누구 거냐 이건데 동산 부동산 나누어서 무주의 동산은 소유사로 점유하면 소유사로 점유하는 거 오늘 배웠는데 무슨 점유하면요? 자주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동산은 찜 이걸 뭐라 그랬어? 무주물 선점. 선점을 하면 소유자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부동산은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국유가 되죠. 국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시험 문제 2개. 부동산은 무주물 선점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다음 무주물 선점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주 점유를 하여야 한다. OX O 자주 점유해야 됩니다. 소유사로 점유하는 거. 낚시 뭐 이런 거 누가 버린 물건 줍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유실물. 유실물은 무주물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물건인데 누군가가 분실한 물건이죠. 유실물은 이렇게 지갑 주웠네. 이게 무주물일 수는 없잖아요. 뭐 지갑 주인이 있는 물건인데 이거 지갑 주우면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공고를 해야 돼요. 이 법률은 유실물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소유자 찾아줘야 돼요. 저거 주인이 있는 물건 명백히 딱 보면 주인이 있는 물건인데 저 내가 가져버리면 안 돼요. 그건 범죄입니다. 그것은 형법상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는 범죄예요. 경찰서 갖다 줘야지. 그래서 갖다 줬어요. 갖다 줬더니 유실물법에 따라서 공고를 해요. 이런 분실 물건이 습득되어서 신고가 되었으니까 이 분실하신 분은 찾아가세요라고. 그리고 6개월을 기다려봐요.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주인이 안 찾아가면 습득한 자가 소유권을 가져요. 원시 취득이에요. 그 분실한 사람부터 소유권을 승계받는 게 아니죠. 거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건은 거물건이어도 소유권은 새로 생기는 다 원시 취득들이에요. 원시 취득이에요. 뭐 제 우리 가족에 일어나는 건데 제 와이프가 제 어린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 데리고 길에 가다가 10,000원짜리가 하나 톡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10,000원짜리는 무주물이에요, 유실물이에요? 예? 무주물? 유실물이죠. 10,000원짜리 누가 버려? 그렇죠? 주인이 있는 물건인데 누가 분실한 거지. 그래서 딱 주웠는데 근데 저 앞에 하나가 더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또 주웠는데 그 앞에 또 떨어져 있어가지고 무슨 헨젤과 그레텔 뭐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가서 줬는데 몇 개를 가다 골목길을 쭉 가다가 주웠는데 끝에 가서는 까만 그 비닐 봉다리 같은 거 있죠. 거기에
돈다발이 이만큼 해서 그거 통째로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흘린 거예요. 그래 가다가 이렇게 흘렸나 봐요. 그래서 그걸 딱 주웠어. 유실물을 뭐 한 거죠? 습득한 거지. 그래서 가지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보고 있어가지고 차마 가지지 못하고 교육상 어디 갖다 줬다 그러는데 경찰서에 가서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6개월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다는 6개월 이 얘기한 거지. 6개월 동안 찾아보고 안 나타나면 그러면 연락 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6개월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그거 돈 가졌어요. 그 주인이 안 찾아간 거지. 그 큰 돈은 아니었, 엄청 큰 돈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몇십만 원. 근데 그거를 그 행정 절차가 그렇잖아요. 국가가 진행하는 행정 절차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뭐 만들어 저렇게 해라. 나중에는 받기 싫었다 그래서 너무 사람을 굴려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6개월. 옛날에는 이거 1년이었거든요. 2013년도에 다 1년이었는데 6개월로 바뀌었어요. 뭐 그게 유실물 습득이에요. 그다음 매장물은 어떤 물건 속에 매장되어 있어서 바깥에서 용이하게 인식이 안 되는 거. 주로 이제 토지 땅 파다가 뭘 발견했어 이렇게 발견했는데 열어보니까 뭐 물건이 감나가는 물건이 막 있네.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해야 돼. 이것도 유실물법이에요. 그래서 요건 1년 기다려요. 근데 1년 동안 안 나타나죠. 소유자가 권리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발견자가. 근데 그러나 타인의 토지 또는 물건으로도 발견한 매장물, 그러니까 발견은 의리했는데 땅 주인은 갑이야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토지 소유자하고 발견한 자가 절반에서 반띵합니다. 반띵. 절반에 취득한다는 게 지분 2분의 1씩 공유한다는 거예요. 공동 소유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무주물 선점하고 유실물 습득하고 매장물 발견하는 거. 사실행위는 뭐가 아니라는 거죠.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법률행위는 여러분들 법률행위로 효력이 생기려면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배우셨죠. 만취 상태에서 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무효. 계약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하게 되면 이 계약은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여기는 그게 아니지. 만취 상태에서 고기 잡아도 잘만 잡으면 돼. 그냥 만취 상태에서 잡은 고기는 무효인가? 그거 아니요. 미성년자가 고기 잡으면 취소시켜 버리나 부모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법률행위가 아닌 거죠. 이가 배운 그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OX. 자, 17번. 무주의 부동산이라 동사 아니고 부동산을 소유사로 점유한 자. 그런 자연이 있는 사람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하죠.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자주 점유,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은 무주물 선점에 한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예요. 이다죠. 무주의 동산을 소유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자주 점유가 요건입니다.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발견한 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하고 발견한 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2분의 1씩 공유한다. 지분을 가지고. 됐네요. 그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첨부. 첨부는 저 세 가지를 통칭하는 개념이 있대요.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요. 첨부. 뭘 덧붙인다는 소리잖아요. 첨부 파일. 그렇죠? 메일에다가 덧붙여서 파일 보낼 때. 근데 첨부는 세 가지인데 부합, 혼화는 비슷한 현상이에요. 부합은 부착, 결합. 두 개의 물건,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의 물건이 부착, 결합되어서 분리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갑의 소유인지 을의 소유인지가 다툼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 교통 정리하는 문제. 혼합은 혼합과 융화. 뭐 쌀, 보리가 막 섞여버린다든지. 가장 대표적인 폭탄주 만드는 건데 폭탄주. 소주하고 맥주하고 섞여버리면 소맥 되는 거예요. 혼화. 그러면 소주 주인하고 맥주 주인이 서로 탈랐는데 섞여버리면 그 소맥은 누구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아니면 가공. 가공은 갑의 물건에 다른 사람이 노력이 더해지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물건으로 재탄생되었을 때 과연 그것은 원재료 소유자 거냐 가공한 자 소유자 거냐 소유자이냐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 혼화하고 가공은 동산에 관한 법리거든요. 부동산에서 일어나지 적용되지 않는 법리여서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부합도 둘로 나눠서 부동산의 부합, 갑의 부동산에 을의 물건이 붙는 현상,
그럼 동산끼리 갑의 동산과 을의 동산이 붙는 거 부동산 시험에서 이것도 안 나와요. 결국은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부합 범위는 되게 좁아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거든. 부동산의 부합 이거 하나만 알면 되거든요. 256조. 256조는 그러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원칙과 예외가 있다는 거네. 아이고. 원칙과 예외가 있다는 거네. 원칙, 예외. 원칙은 자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다시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대. 부동산에 갑의 부동산에 을의 물건이 부합되어 버리면 그 물건은 갑의 것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이 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갑의 부동산에 을의 물건이 부합이 아니라 뭐 되었을 때요? 부속. 그건 갑이 가질 수가 없죠. 을 거예요 여전히. 뭐하고 뭐가 다르다는 거네. 그러니까 부합과 부속의 차이예요. 둘 다 물건이 붙는 현상인데 어느 정도로 붙느냐예요. 부합은 이렇게 붙어요. 쏙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물건이 자 주인이 달랐어 서로. 갑의 물건이고 갑의 부동산이고 을의 물건이었는데 이게 부동산의 일부로 되는 거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붙어버리는 거야. 이게 부합되었다. 부속은요 이렇게 붙는 거예요. 톡 떨어져요 이렇게. 드라이브만 있으면 이렇게 살짝 붙는 거지.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근접거리에 있는 것이지 완전히 그 일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합과 부속은 분리 시에 달라지는 거죠. 다시 이 물건을 끄집어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분리 시에 이 물건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느냐? 그러면 부합된 거예요. 과다한 비용 없이 특 드라이버만 있으면 분리낼 수 있다면은 뭐가 되는 거다? 부속. 그 부합과 부속은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여기 저 카메라 보이시죠? 천장에 카메라 아니면 저기 모니터 저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 건물에 부합되어 있는 중이에요. 부속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속이죠. 저 드라이브만 있으면 훼손 없이 분리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전 건물의 일부가 된 거야. 별개 물건이야. 별개 물건이죠. 여기는 벽지는요. 벽지는 원래는 돌돌 말려 있을 때는 하나의 동산이었잖아요. 근데 이 건물에 바르는 순간 이건 별개 물건이에요. 건물의 일부예요. 건물의 일부죠. 저거를 다시 분리해내면 쓰레기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 벽지는 이 건물에 뭐 되었다고 표현해 볼까? 부합된 거죠. 그게 누구 거냐 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 벽지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이 혹시 보세요. 이 건물이 우리 원장님이 임차를 했다 치고 이 건물 주인은 갑이고 임차인 우리 원장님은 을이라고 볼 때 임차인이 벽지를 이렇게 발라놨다고 이렇게 학원 시설하면서 그 원래 벽지를 가게 가서 샀을 때는 원장님 거였지만 바르는 순간 이 건물에 뭐가 된 거죠? 그럼 이거 적용하면 되지. 부동산의 소유자 이 건물 주인은 이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저게 발리는 순간 저 벽지는 더 이상 원장님 것이 아니라 건물 주인 거죠. 건물의 일부가 되는 거라고. 하지만 저런 모니터나 저거는요. 저 카메라는요. 타인의 권한 원장님이 임차권을 가지고 건물을 빌려가지고 살짝 붙여놓은 거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건물 주인 거다 아니면 임차인 거다. 임차인 거죠. 원장님 거죠 여전히. 뭐 별것 아니죠. 또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다 뭐 거창해 보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 예를 한번 볼까요? 갑의 건물에 을이 임차인이 살고 있다가 귀뚜라미가 죽었네. 그래서 보일러가 고장 나가지고 귀뚜라미를 교체를 해버렸네. 아예. 보일러 여러분들 보일러는 사회 통념상 건물하고 별개 물건이에요. 건물의 일부예요. 일부죠. 그렇게 해서 임차인이 저 귀뚜라미 보일러를 바꿨다 하더라도 저거는 보일러는 건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보일러는 누구 거야? 건물 주인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건물 주인 거야. 그 나중에 이사 갈 때 임대차 끝나고 이사 갈 때 내 귀뚜라미다 내가 가져갈 거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건물의 일부가 된 거니까 대신 돈 달라고는 해야 됩니다. 돈. 나중에 이제 임대차에서 배우시게 되는데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한 상황이거든. 보일러 설치 비용.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지. 그 보일러 자체가 내가 설치했으니까 내 거다라고 할 수는 없죠. 보일러는 건물에 완전히 뭐가 되었기 때문에 부합이 돼서 건물 주인 거거든. 하지만 건물에요. 갑의 건물을 빌린 임차인이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에어컨요.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했다면 벽걸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만 있으면 분리할 수 있죠. 훼손 없이. 그러니까 건물에 뭐가 된 거죠? 부속. 따라서 이 건물 주인이 에어컨의 소유자가 될 수는
없고 여전히 임차인 거죠, 이건요. 그리고 실제로 벽걸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떼서 이사 갈 때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부합의 사건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기름 탱크, 주유소 토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기름 유류저장 탱크예요. 이거 부합물이라고 하는 판례예요. 토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유류저장 탱크, 토지에 부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토지라는 이 토지에 기름 탱크가 이렇게 우리 주유소 가면 기름 그 많은 기름이 다 밑에 기름 탱크에 있겠지. 자, 이거는 다시 이 기름 탱크를 여기 매립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물건이었지. 토지도 물건이고. 근데 이걸 딱 매립해서 흙을 덮어버리는 순간 다시 끄집어내려면 토지가 훼손되고 이 값어치는 떨어지고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으니까 토지에 뭐가 된 거죠? 부합이 된 것이어서 별개 물건이에요. 토지 일부예요. 토지 일부가 되어서 토지가 팔리면 기름 탱크도 팔리는 거고요. 토지가 경매에 들어가면 토지의 경매의 목적물이 되는 거죠. 토지에 저당이 잡히면 거기까지 저당 잡혀서 다시 경락이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자꾸 보시네.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수목, 농작물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 했던 것은 얘들이 부동산이다. 토지의 정착물인데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토지의 일부로서의 정착물인가, 토지하고 별개의 정착물인가. 얘는 별개였어요, 일부였어요. 언제나 별개. 얘도 언제나 별개. 얘는요, 깍두기, 반독립. 기본적으로는 종속이지만 등기를 하거나 명의방법을 갖추면 독립될 수 있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표현했었고, 오늘 또 나왔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여기에 미치냐 안 미치냐 똑같은 문제예요.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똑같이 본질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건물에는 절대로 미치지 않지. 별개 물건이니까. 농작물에는 미치지 않지. 별개 물건이니까. 여기 나무에는요, 미칠 때도 있고 안 미칠 때도 있지. 상황에 따라서, 나무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그렇죠? 세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똑같은 그 얘기를 또 하는 건데 이번엔 부합이라는 단어로 써볼게요. 부합은 두 개의 물건이 붙어서 이 물건이 이 물건의 일부로 되는 걸 말하죠. 그러면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어.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나무 심었어. 무단으로 농사 지은 거지. 다 자라났을 때 이렇게 다 지어졌고. 이게 부합되냐 안 되냐. 부합이라는 것은 그 물건의 토지에 부합됐다는 건 토지의 일부가 된다는 소리니까 부합될까 안 될까. 무단 건축하면요, 부합 안 되지. 건물이 토지에 부합하는 일은 결코 없다. 이렇게 언제나 별개 물건이기 때문에. 그럼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어도 이 건물은 토지의 일부이다, 별개이다. 을 소유 건물이죠. 을 소유 건물. 이 건물과 똑같은 논리를 갖고 있는 게 뭐라고 여러분들? 농작물. 얘도 부합되지 않아. 농작물은 토지에 절대로 부합하지 않지. 응? 다만 토지 소유자는 철거하라고 할 수 있어, 뽑아가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손해배상 해달라. 그건 할 수가 있어도 내 땅에 내 허락 없이 지었으니까 건물도 땅의 일부고 농작물도 땅의 일부여서 다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이 나무는요, 갑의 토지에 을이 한 20년 전에 나무를 심었거든. 허락도 없이. 20년 만에 가봤더니 나무가 이만큼 자라 있어요. 그러면 무단식재를 하면 나무는 원래 토지의 일부지 않습니까? 그럼 부합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는요, 부합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누구 거야? 이건 별개 물건이에요, 토지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을이 심었어도 누구 거라는 거죠? 갑의 거야. 토지 일부로서 부합돼 버리는 거지. 하지만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무단으로 식재한 게 아니고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렸어. 을이 지상권, 땅을 빌렸어. 나무 심으려고 이렇게 빌렸어. 지상권, 임차권. 이거는 무단으로 심은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권원을 가지고 나무를 심은 거지. 이럴 때는 이 나무는 토지의 일부일까요? 별개 물건일까요? 별개 물건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 지상권, 임차권을 가지고 나무를 심었을 때는 부합되지 않고 별개 물건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게 뭐 부합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산 간의 부합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고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설령 낸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또 할 말이 없는 게 어쨌든 시험 범위, 형식적인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만 조문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257조. 이번에는 동산과 동산이 부합해서 붙어서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저게 부합 개념이죠. 원래 갑의 소유 동산과 을의 소유 동산이 두 개 물건이었는데 붙어가지고 못 되게 된 거죠. 떼면 훼손돼요.
그럼 물건이 하나니까 이게 갑의 것인지 을의 것인지 교통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다?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속한대. 그러니까 둘 중에 주종을 구별해 보자는 거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거의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가격 아니겠어? 가격? 갑의 물건은 100만 원짜리고 을의 물건은 2천 원짜리야. 그 둘이 물건이 붙어가지고 못 되게 됐어. 그럼 당연히 누구 것이 되겠죠? 갑의 것이 되는 거죠. 주로 가격 가지고 주로 많이 비교를 하고. 근데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물건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합 당시에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하는 거야. 갑의 4천 원짜리 물건하고 을의 5천 원짜리 물건이 붙어가지고 분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럼 이거는 주종을 잘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9분의 4, 9분의 5 지분을 가지고 공유를 한다는 거지. 이렇게. 자, 부합을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놀랍게도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이었어요. 전주에서 학원에서 수업할 때 있었던 건데 제가 부합 설명하고 있을 때 부합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억이었는데 제 인생에서 저기 두 번째 줄 저기 앉아가지고 여기 갑소유 둘이 짝꿍이었는데 이거 보니까 그때는 그림미법 아니었고 뭐 기억도 안 나요. 하여튼 무슨 민법이었는데 민법 교과서가 이렇게 표지가 이렇게 찢어졌어. 이만큼 이렇게. 갑이 수업 시간이니까 말을 못하고 옆에 토지가 아니고 친구 여기 필통 종이 아니 뭐지 그 지갑 같은 필통 지갑 필통 거기를 쭉 자쿠를 열더니 이걸 끄집어내더라고요.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친구 여기에 이걸 쭉 끄집어내가지고 요거를 쭉 이만큼 뜯더라고요. 그걸 딱 뜯어가지고 이만큼 여기다 갖다 바르더라고. 수업 시간에. 동산끼리의 부합인 거지 이게. 갑의 민법 책과 을의 스카치 테이프가 붙어서 하나가 된 거잖아. 이제 붙어버렸으니까. 그럼 이 책은 누구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구 거기는 뭐 갑의 것이지. 여러분들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갑의 거지. 갑의 것이라고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금방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주종이 확실해서 그런 거죠. 너무나 분명해서요. 이건 한 3만 원 되는 민법 책이고 얘는 그 계산해봤자 몇십 원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거만큼 빼가지고 주종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어서 이게 3만 원인데 이게 한 30만 원짜리가 붙었다. 그러면 갑의 것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동산끼리 붙었을 때는 주종 구별을 해서 더 비싼 물건을 주로 주된 물건으로 처리해서 주된 동산 소유자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부동산은 그게 없어요. 부동산에 어떤 물건이 부합하면 부동산의 소유자 소유권 취득한다고 돼 있었거든 조문에. 지금 여기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그러니까 갑의 부동산에 을의 물건이 붙었는데 더 비싼 물건이 붙었나 봐.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실제 사건도 없어요. 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세 번이나 냈는데 그냥 지어내는 얘기들이지. 이런 문제들 안 내는 게 좋거든요. 무슨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문제 같은데 갑의 부동산에 을의 동산이 붙었는데 그게 훨씬 더 비싼 물건이 붙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어떤 물건이 붙을 때는 주종 구별 같은 거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무조건 누구 거다 그냥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더 비싼 물건이 붙는다 하더라도 됐어요? 이 정도 해서 OX 확인해 보겠습니다. 20번 주유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유류 저장 탱크는 주유소 토지에 부합된 상태다. O. 그렇죠? 부합된 거예요.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요. 분리할 수 있죠. 쉽게.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 부합되지 않은 상태죠. 부속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은 갑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공작물을 축조했대요. 건물을 축조. 건물은 토지에 부합함으로 이 말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래서 이게 갑의 소유에 속한다? 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는 일이 결코 없으므로 무단 건축했어도 이 건물을 지은 을의 소유에 속한다라고 해야 되죠. 자,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어요. 그때 나무, 수목 소유권은 수목은 부합됩니까? 안 됩니까? 무단으로 나무 심으면요. 부합되죠? 토지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속한다. O. 부합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이 이번에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된다, 부합되지 않는다? 절대 부합되지 않으니까 그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게 아니라 경작자에게 있다. 맞나요? 맞습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는 이제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서 함께 소유하는 공동 소유 형태는 민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가 있는데 세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하나의 물건을 지금 한 필의 토지를 세 사람이서 여러 사람이서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 공동으로 소유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냐 이거예요. 목적.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그들은 강하게 결합돼 있겠지. 결합 강도가 강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결합 강도가 약하겠지. 그거를 기준으로 한 건데 가장 약한 게 이거예요. 공유. 가장 강한 게 이거예요. 총유. 이쪽은 중간이에요. 그 세 가지 항목만 볼 거예요. 개념과 지분 분할 이렇게요. 먼저 공유부터 가겠습니다. 공유가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 공유 시험 문제는 공유에서 나오는데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되었을 때 지분을 가지고 여럿이서 소유하고 있을 때를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의 핵심 개념은 바로 지분이에요. 지분. 지분은 순 우리말로 했을 때는 몫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각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 몫을 가지고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한 목적은 없어요. 얘들은 그냥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병하게 전화를 걸어서 야 을아 친구들아 내가 좋은 토지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거 사가지고 조금 몇 년만 묵히면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근데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우리 3분의 2씩 내가지고 저거 살래? 나 1억 낼게. 니들도 1억씩 내서 3억 해가지고 하나 사놓자. 돈 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특별한 목적, 돈 벌겠다는 그 뭐 어떤 법적인 의미 있는 목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그냥 돈이 부족해가지고 같이 사는 거 저런 게 공유예요. 안 그러면 그냥 얘들 다 형제지간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 땅이었는데 상속받은 거지. 공동 상속인들이지. 우연히 그냥 같은 아버지를 뒀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공동 소유하게 된 거죠. 저런 게 공유예요. 공유고 지분이 있는 거 지분. 막 1억씩 내서 한 필의 토지 샀다면 3분의 1 지분씩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은 없고요. 그래서 공유는 특별한 목적 없이 결합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느슨해요. 언제든지 이 관계에서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분 처분이에요. 보시면은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민법 조문치고는 독특한 형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법 조문은 주로 P면 Q이다 이렇게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요건과 효과. 이런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걸 할 수 있다고 효과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쑥 들어왔어요. 그냥 훅.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 뭐뭐 하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거지. 아무 요건도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유자들은 언제든지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병이 이 토지의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이 지분을 정에게 처분할 때 갑과 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럼 지분 처분하고 자기는 빠지면 이 자리에 정이 들어오겠지. 교체되어서. 어차피 얘들은 공동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죠. 자기는 빠지고 지분 팔고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또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도 아무 요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유자 중 한 명이 이번에는 병이 지분을 파는 게 아니고 을하고 갑에게 야 이제 땅 나눠 갖자. 세 필지로 쪼개가지고 나눠 갖자. 그냥 나도 단독 소유하고 싶다 라고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기 몫으로 나누자는 건데 언제든지 분할 청구로 들어오면 갑과 을은 협심해서 이 분할 청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도리가 없어요. 공유자 중 한 명이 분할을 청구하면 무조건 분할이야. 이건요. 분할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얘들은 공유 관계로 남고 싶다면 분할을 할 때 세 필지로 나누지 말고 두 필지로 나눠가지고 현물 분할 받고 싶은 병한테 단독 소유 주고 얘들은 2분의 1씩 다시 공유하는 그 방법을 취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분할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공유에서는 두 가지 자유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지분의 처분이 자유롭고 지분의 처분이 자유롭고 두 번째는 뭐도 자유롭다? 분할도 자유롭습니다. 왜? 근본적인 이유는 얘들은 특별히 공동으로 소유하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관계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 관계를 끝장을 내버릴 수도 있는 거죠. 해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합유로 가볼게요. 합유는 수인이
자, 법률 규정이나 계약의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그것을 합유라고 부릅니다. 조합체로서요. 조합이란 말이 나왔네. 여러분, 조합이란 말을 딱 들으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조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조합은 농업협동조합이니 수산업협동조합은 법인 명칭이죠. 하나의 회사지 않습니까? 걔들도 법인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이름인 거죠. 이름에 조합이라는 게 들어있을 것이고, 여기 조합은요 계약이에요. 매매계약, 뭐 임대차 계약처럼 계약의 한 이름으로서 조합계약이 있어요. 조합계약은 뭐냐면은,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를 해서 공동사업을 격려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에요. 한마디로 동업하자는 거지. 공동사업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동업하자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을하고 병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친구들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대박이거든. 야, 우리 딱 5천만 원씩 출자해가지고 1억 5천 가지고 딱 해가지고 사업 한번 하자. 대박 난다. 그래서 그러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5천만 원씩 내놓은 거지. 사업 자금으로 동업을 위해서. 그럴 때 그 1억 5천만 원 조성된 것은 이들이 뭐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합유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조합의 합자를 따가지고. 얘들은 그러면 재산을 출자를 해야 되는데, 동업을 위해서 출자는 금전 돈으로 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땅 같은 거 내놓을 수도 있어요. 안돼 몸으로 때울 수도 있고 이렇게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동업에 출자를 한다고 토지를 하나 내놨어.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던 토지를. 그럼 지금까지는 단독 소유하고 있다가 이제는 동업을 위해서 합유를 하게 된다는 거지. 합유. 그럼 얘들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요. 있지. 동업이라는 목적 있어요. 얘하고는 다르지. 이럴 때 합유라고 하고, 목적은 있는데 목적이 엄청 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계약의 형태로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져 버릴 수 있거든요. 어제 한 판 싸우면 그냥 바로 오늘 깨지는 거지. 동업은 결렬이지 뭐. 계약 해지해버리고. 여긴 특징이 뭐냐면은, 자, 아까 공유에서는 지분을, 각자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죠. 합유는 안 그래요. 합유자는 전원 동의 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해요. 합유자는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 합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외우실 게 아니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 게, 그럼 합유자들은 동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업자인데 이 지분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이거를 정에게 처분하고 빠져버리면 여기 정이 들어오는 건데, 그럼 얘들 입장에서는 동업자가 바뀌는 현상이잖아요. 어떻게 동업을 하기로 해놓고 동업자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 안 될 말이지. 다른 동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그래서 지분을 처분할 때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동업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분이 있어도 제가 이 그림 속에 여러분들 공유 지분은 3분의 1, 3분의 1 그냥 표시했고요. 합유 지분은 같은 3분의 1인데 괄호를 쳤어요. 합유에도 지분이 있거든요. 출자를 많이 했으면 지분이 많겠지. 괄호를 친 의미는 뭐냐? 등기법에서 배우시게 되겠지만, 공유 등기를 할 때는 지분을 공시해요. 지분이 몇 분의 몇인지 이렇게. 이을순 2분의 1, 최정동 2분의 1 이렇게 지분을 명시하게 돼 있어요. 숫자까지. 근데 합유 등기를 할 때는 합유자 홍길동, 전우치, 김기영 이렇게 되고 그들의 지분이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왜 이럴까? 왜 이런지는 이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외울 게 아니고. 공유는 특별한 목적이 없으니까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을수는 최정동의 동의 없이도 2분의 1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니까 제3자들도 여기 지분이 얼마인지 알 필요가 있어, 없어요? 거래가 되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시켜 놓는 거야, 이렇게. 근데 합유 지분은 전우치는 자기 지분을 처분하려면은 홍길동과 김기영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인데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는 지분이 아닌 거지. 이거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얼마씩 출자해서 지분이 몇 분의 몇인지는 어떻게 보면 사업 비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대외비. 그걸 갖다가 만천하에 공시할 필요가 뭐가 있어. 거래가 잘 되지도 않는 지분을. 그러니까 사람들 이름만 적어놓지 지분을 명시하진 않는 거지. 합유 지분은요. 원리 아시겠죠, 여러분들? 원리 민법을 알면은 공시법도 좀 통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요.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해요. 아까 공유자들은 분할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건 동업재산이거든. 동업재산을 분할하자 나눠 갖자는 건데 이건 그러면 동업이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조합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합유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언젠가 이 조합이 끝날 수 있어 없어? 동업관계가 있지. 그럼 남아있는 잔존재산은 공유물이 되는 거야. 조합이 끝나는 순간. 그러면 공유물에 준해서 분할할 수 있지만 합유인 상태에서는 분할을 할 수가 없고 분할이 금지됩니다. 마지막에 총유. 총유는 뭐냐?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의 형태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총유라고 해요. 법인 아닌 사단, 안일 빗자를 써서 비법인 사단 또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라고 해요. 그럼 법인이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법인. 법인에는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죠. 사단법인의 실체는 사람들이에요. 그 법인의 구성원들을 사원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여기 지금 10명이 있네요, 여러분들. 10명이 법적으로 한 명이 될 수 있거든. 사단법인이에요. 10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관을 만들고 주무관청 찾아가서 허가를 받아서 설립 등기를 마치면 10명이 법적으로 한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그게 사단법인이야. 그때 이 10명을 사원이라고 해요. 사람들의 모임인 거지. 그 다음에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이죠. 주로 재산에 권리 능력을 부여한 게 재단법인인데, 근데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되려면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쳐야 되는데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는 것은 사단으로서 실체는 가지고 있어. 그들의 공동의 어떤 정관도 있고 규칙도 있고 단체성도 되게 강하긴 한데 뭐 설립 등기를 안 한 거지.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거야. 그럼 법인인 거예요? 법인은 아닌 거예요? 법인은 아니면서 사원들의 단체인 거지. 그것을 법인이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해요. 주로 이런 존재들이야. 법인 아닌 사단은 종중교회 사찰. 여러분 종중이나 종중은 사람들의 단체죠, 여러분들. 사람들의 단체고 공동의 어떤 그런 종중의 어떤 규약 같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단체성도 엄청 강하지. 함부로 저건 탈퇴도 안 돼요, 저거는요. 무슨 네이버 카페도 아니고 저게. 내가 무슨 종중에 태어났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탈퇴가 안 됩니다, 저거는. 단체성이 엄청 강하고 종중에도 재산이 있어요. 하지만 종중이 무슨 설립 등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인은 아니거든. 법인 아닌 사단, 교회나 사찰요, 이런 것들이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그러면 종중에도 교회에도 사찰에도 이거 사람들의 단체인데 다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가 그들의 총유라는 거지. 그 구성원들, 사원들의 총유에.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종중원, 교회, 신도들, 사찰 신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총유물인 상태예요. 특히 교회 재산은 교회 목사님의 단독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통념이 있는데 아니죠. 교회 재산은 조성되는 원리 자체가 교인들의 헌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전 교인들의 총유예요. 총유긴 한 단체성이 엄청 강한데 여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지분이 없고 분할이 없어요. 여긴 지분이 없어요. 공유에는 지분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본질이에요, 지분이. 여기도 지분이 있긴 해요. 자유롭게 처분은 안 되더라도. 여긴 지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다니시면 교회 재산이 한 200억 된대. 그러면 저 중에서 내 몫이 몇 분의 몇이라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라는 말밖에 없어요, 여기가. 여긴 단체성이 너무 강해서 나라는 개념은 사라져 있죠. 우리 교회 재산이 얼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저쪽에 내 몫이 몇 분의 몇이라는 건 없어요. 지분이 없기 때문에 분할이라는 게 뭐냐면은 각자의 몫으로 물건을 쪼개 나눠 갖는 건데 각자의 몫이 없으니까 나눈다는 개념도 없어. 지분도 분할도 없는 그런 종류입니다. 됐어. 이 정도만 맛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됐어. 이 정도만 하고 여기는 엄청 자세하게 다뤄야 돼. 나중에 본수업에 들어가면 공유는. 자, 25번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X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공유하고 있었는데 5분의 1 지분권자 을이라고 했어. 두 명이 공유자인데 을이 5분의 1이면 갑의 지분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5분의 4에 둘이 합치면 1 나오거든요.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OX, X. 지분 처분 자유롭습니다. 분할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공유관계에서는. 자, 공유물 분할 청구가 있으면 누가 분할을 딱 청구하면 전원은 나머지 공유자 전원은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가 저절로 생기는 거죠. 이걸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의무가 진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합유자 이러면 동업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나요? 생각해 보시면 돼. 합유 지분을 처분하면 합유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잖아. 동업자가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전 합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X. 그다음 합유자는 합유물 동업재산을 나누자라고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죠. 합유물인 상태에서 분할 청구가 금지됩니다. 합유가 끝이 나고 나면 분할이 된다. 그때는 공유물에 준해서 분할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이 정도 해서 오늘은 소유권까지 해서 보셨습니다. 다음 주 내용은 오늘 지금 한 것이 물권 변동, 물권의 소멸 사유 끄트머리 좀 했고 점유권 좀 보셨고 소유권 구경하셨어요. 다음 주는 용의물권 지지전, 담보물권 유질적 여기 6가지 권리들을 하나씩 가볍게 자세한 내용 없이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업은 초창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업을 많이 돌려 듣는 게 좋습니다. 가서 또 듣고 계속 여러분 반복해서 듣는 게 좋습니다. 생활 소음으로 만들어서 딱 각 잡고 복습할 때도 있고 앉아서 그 다음에 그냥 뭐 운동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귀로만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정도에서 계속 듣는 게 좋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